2019년 3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본능의 질주는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F1이라는 모터스포츠를 대중화시키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 팬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팀들의 내부 사정과 드라이버들의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어느 정도 공개되면서 자칫하면 지루해질 수 있는 F1의 레이스와 시즌보다는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소재들로 큰 인기를 끄는 데 성공합니다. 동시에 본능의 질주는 기존의 F1 팬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소재들과 억지스러운 인물들 간의 감정 싸움, 실제 시즌의 흐름과는 상관없는 이야기거리들을 강조시킨 소위 말하는 헐리우드식의 연출을 지적했고, F1을 처음 접하는 팬들에게는 뛰어난 연출과 영상미,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로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모터스포츠 팬덤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능의 질주는 소위 말하는 다큐멘터리로 지난 3년간 F1 시즌이 마무리된 후 매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본능의 질주가 다큐멘터리인 만큼 대본이 존재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독점적인 매우 상세한 F1의 세계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F1 관계자들은 넷플릭스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인터뷰, 그리고 대화 내용이 다큐멘터리의 흥미를 위해 사실과는 다르게 짜집기 되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레드불의 맥스 베르스타펜은 난 다큐멘터리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짓이기 때문이다. 난 내가 엔지니어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한다. 예를 들어 내가 오스트리아나 호주에서 했던 말들을 편집해서 다른 그랑프리나 더 자극적이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그건 옳지 않다. 단순히 자극적인 컨텐츠를 위한 편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른 드라이버들도 본능의 질주에 대해 흥미로운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 사모아에서 연출된 그 당시 르노의 드라이버였던 다니엘 리카르도와 그 전 시즌 르노의 드라이버였던 카를로스 사인즈의 라이벌 관계는 매우 과장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인즈는 리카르도와의 관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연출되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미국 팬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 에피소드가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면 다큐멘터리는 F1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과장되면 어떠한가? F1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더 과장시켜도 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즌, 넷플릭스는 페라리의 부진과 드라이버들 간의 신경전, 그리고 팀의 내부 분열에 집중한 에피소드를 방영했습니다. 2020년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샤를 르클레어와 세바스찬 베텔의 사고 장면에서 베텔이 르클레어가 나를 트랙 바깥으로 밀었어 라는 무전을 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 무전은 사실 2019년 브라질 그랑프리에서 나왔던 무전이었습니다. 르클레어와 베텔의 관계가 내부 분열로 이어졌다는 연출과는 다르게 지난 7월 F1의 비언더 그리드 팟캐스트에 출연한 르클레어는 세바스찬 베텔과의 관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베텔과의 관계는 전혀 거북하지 않았다. 아마 브라질에서의 사고 이후가 가장 어색한 순간이었지만 그건 레이스가 끝난 직후뿐이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은 미디어의 관심이었다. 미디어는 모든 것을 더 흥미롭게 만들고 싶어하고 우리 둘이 서로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페라리 관련 에피소드 중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몬자에서 일어난 르클레어의 사고 장면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정적이 흐르는 편집 뒤 엔지니어가 자신의 말이 들리냐는 다급한 무전을 하면서 극적인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실제로는 엔지니어가 르클레어에게 괜찮냐는 질문을 했고 르클레어는 바로 괜찮다라는 답을 했을 정도로 상황은 생각보다 위험하지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나온 무전을 짜집기 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사실과는 다른 드라이버의 생명이 위협받는 듯한 상황을 흥미거리로 사용하는 연출을 했습니다. 레드불의 크리스천 호너는 본능의 질주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리얼리티 TV쇼에 더 가깝다는 말을 했습니다. 본능의 질주는 기존의 F1 팬들과는 다른 새로 F1을 접하는 팬들을 위한 쇼이기에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충분히 대중들이 원하는 컨텐츠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의 질주 덕분에 오라클이라는 스폰서와 계약을 맺을 수가 있었다. 난 본능의 질주가 F1의 새로운 팬들을 유입시키면서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맥라렌의 CEO인 잭 브라운도 호너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넷플릭스는 F1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줬다. 25개의 나라에서 넷플릭스 순위 1등이었고 다큐멘터리는 새로운 F1 팬들에게 흥미로운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즌 막판 맥라렌의 랜도 노리스와 그 당시 맥라렌 드라이버였던 카를로스 사인즈의 관계를 실제와는 전혀 다른 라이벌 구도로 연출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F1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인즈와 노리스가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진 것과는 다르게 매우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TV쇼를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흥미로운 소재를 계속해서 찾아야 하고 넷플릭스는 창작을 위한 재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한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넷플릭스의 사실과 다른 연출 중에는 편집 과정에서 추가된 실제와는 다른 엔진 소리와 사고 당시에 나오는 효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중간중간에 나오는 해설들도 실제 해설이 아닌 다큐멘터리를 위한 추가적인 녹음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해설들은 BBC 라디오에서 F1 중계를 담당하고 있는 잭 니콜스와 벤 에드워드의 목소리이지만 실제 중계 방송에서 나온 해설이 아닌 넷플릭스를 위해 추가 녹음된 대본이라고 합니다. 본능의 질주가 F1을 본격적으로 대중화시키면서 수많은 새로운 팬들을 유입시켰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F1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본능의 질주를 매해 시청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팬들도 있을 것이고, 시즌 중 모든 레이스를 챙겨보면서 F1을 더 깊게 파고들고 싶어하는 팬들도 존재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F1을 즐기면서 소비하는 팬들이 있어야 F1이라는 모터스포츠가 급격하게 변하는 내연기관 엔진 규제 속에서도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능의 질주가 F1의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F1 시즌이 다큐멘터리에서 비춰진 것처럼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갈등과 감정 싸움만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레이스를 시청을 해도 모르는 부분이 생기고 알지 못했던 사실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 F1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